자, 그러면 21번 이제 과거제와 이갑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음. 먼저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21.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23. 가 과목은 당송의 구습을 따랐으나 방법을 조금 고쳐 사서와 오경에서만 명제를 취해 시험을 치렀다. 이는 태조와 유기가 정한 것이다. 시험의 문장은 대략 송의 경위를 모방하되 성현의 어투로 서술해야 하며 문체는 대구를 이루도록 쓰게 하니 이를 매이라 칭하고 통상제라 부른다. 3년마다 대비를 치르는데 묻학생을 모아 직성해서 시험하니 이 시험을 향시라 부르고 합격자는 주인이라 부른다. 다음 해에 주인호 모아 경사에서 시험하니 이 시험을 웜이라 부르고 합격자는 천자가 친히 조정해서 책문하니 이 시험을 정시라 불렀다. 나 태조께서 전국의 군연에 을을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 그 방법은 110호를 1, 2로 삼는 것이다. 1, 2 중에 정량 이 많은 자를 추천하여 10인을 2장으로 삼고 나머지 100호를 10갑으로 삼는데 갑수 1인이 10호를 대표한다. 해마다 앵리장 1, 인과 갑수 10인에게 역을 지워 1, 2의 1을 관할하게 한다. 성하는 방이라 하고 성 가까이는 상이라 하며 향도는 리라고 부른다. 이장과 갑수는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맞되 그 순서는 각각 정량 이 많은 순으로 정한다. 작성 방법. 괄호 안에 에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괄호 안에 옥게 들어갈 시험의 명칭을 쓸 것. 밑줄 친 앱이 담당한 업무를 괄호 안에 엣에 들어갈 장부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자, 그리고 그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명청대 관료 선발의 핵심이었던 과거제도와 팔고문의 구조 및 사상통제적 성격, 학교 제도와의 연계, 명태조 홍무제가 구축한 기층통치 기반인 부역황책과 어린도책, 그리고 이갑제, 리갑제의 조직 구조 운영 메커니즘과 붕괴 과정 및 사후 대책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심층 요약하고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명청대 과거제도와 팔고문 체제. 경학 중심의 시험과 팔고문의 정형화. 왕안석 교육개혁 모델 계승. 당송시대의 10부 10부를 중시하던 진사과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송대 왕안석의 경학교육개혁을 모델로 삼아 사서오경 중심의 유교경학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답안 작성 양식. 팔고문. 명태조 홍무제 때부터 답안을 반드시 팔고문이라는 엄격한 정형화된 문체로만 서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8단계 구성. 파제, 승제, 기강, 입제, 기고, 중고, 후고, 소거결구의 8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성입론, 성인을 대신하여 논의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각 부분의 글자 수와 대구 형식을 엄격히 맞추어야 했으며 수험생은 성현의 말씀과 주자학의 해석만을 인용해 서술해야 했습니다. 팔고문의 사상통제 기능과 근대적 개혁 폐지, 사상통제와 지적 획일화, 정형화된 형식과 주자학 일변도의 답안 강요는 유생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비판의식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마비시켜 황제에게 순종하는 충실한 관료로 길러내는 사상통제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변법과 폐지 과정. 무술변법 1898. 팔고문을 일시 폐지하고 시무를 논하는 책론과 서양 학문을 다루는 경제특과를 도입하며 경사대학당을 설립했으나 무술정변으로 구체제로 회귀했습니다. 광서신정 1905 전후. 1902년 광서신정 때 과거제 개혁과 함께 팔고문이 폐지되었고 1905년 과거제 자체가 전면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 학교제도와 과거제의 결합 및 응시 단계. 명청대 과거제는 국가공립학교 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학교 입학, 국자감, 감생, 부주 현학생원 1단계, 향시, 지방, 합격 시 거인 3단계, 전시,
황제 앞 석차 결정 2단계, 회시, 중앙수도, 진사, 학위 취득 및 고급 관료 진출, 응시 자격의 제한, 중앙국자감의 감생이나 지방부주 현학의 학생인 생원, 신분을 얻어야만 1차 시험인 향시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학위와 신분적 특권, 향시 합격자는 거인 이되어 원할 경우 회시를 거치지 않고도 하급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회시와 황제 친견 시험인 전시에 합격하면 최고학위인 진사가 되었습니다. 감생, 생원, 거인, 진사 등 학위 소지자들은 전 현직 관원과 함께 신사층을 형성하여 국가로부터 우면요역, 조세감면 및 요역면제, 특권을 누렸습니다. 3. 명초기층 통치체제의 양대장부, 부역황책과 어린도책. 명태조 홍무제는 전란으로 무너진 조세호적 체계를 재건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대장을 전국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명대 국가 통치의 2대 기초대장 1. 부역황책, 호적대장, 인구호구 및 부역징발 기준. 2. 어린도책, 토지대장, 토지소유 및 지세징수 기준. 부역황책, 호적대장. 1370년 호첩을 발급해 호구를 조사한 뒤 이갑제 편성과 연계하여 10년마다 개정 작성했습니다. 표지가 노란색 비단으로 장정되어 황책이라 불렸으며 각 호의 소유 토지와 인구 증감을 파악해 부세와 요역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린도책, 토지대장. 토지 구획 형태가 마치 물고기 비늘, 어린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이가벽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중앙호부에서 관리를 전국에 파견하여 직접 토지를 실측조사, 장량하여 작성한 정밀토지대장입니다. 4. 리갑제의 조직 구성과 10년 윤번제 운영. 명태조는 농민자치와 징세, 향촌 치안 유지를 위해 인위적 향촌 편제인 이갑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장호 10호, 자산과 인정이 가장 많은 상등호, 10년 윤번으로 매년 1호가 이장역 수행. 1, 2, 총 110호, 갑수호, 100호, 10개 갑, 각 10호로 편성. 매년 각 갑에서 1호씩 차출되어 총 10갑수가 보좌. 토지가 없는 빈농소장농은 기령호로 분류되어 110호 밑에 예속. 이갑제의 주요 직책과 임무, 이장, 리장 및 갑수, 10년 윤번제로 매년 이장 1명과 갑수 10명이 한 계조를 이루어 해당 연도의 이갑정역, 세량징수, 수도 남경 등으로의 세곡 운반, 부역황책 작성 보조, 부역징발, 치안유지 및 경미한 분쟁 처리를 전담했습니다. 인호인, 리로인, 촌락 내 명망 있는 원로로 백성들의 민사재판, 도덕교화, 상호부조를 지도했습니다. 양장. 강남 지역에서 여러 리리의 세량을 총괄하여 남경 등으로 대량 운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장, 저수지, 제방 등 수리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5. 이갑제의 붕괴 요인과 사회제도적 대응. 15세기 중엽 이후 이갑제는 여러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급격히 와해되었습니다. 이갑제 붕괴의 4대 원인. 1. 10년 윤번제의 책임 회피와 호의 몰락. 10년에 1번씩 돌아오는 역의 특성상 부역징수의 권한과 책임이 특정 호에 고정되지 않아 다음 조로 책임을 떠넘겼으며 10년 사이에 재해 질병 전란으로 이장호나 갑수호가 파산하면 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 은은 수요 증대와 과중한 부역. 명대 중기국가 재정 규모 확대와 관리들의 은 수요 증가로 인해 명초에 가벼웠던 부역 부담이 급증하여 향촌 사회를 압박했습니다. 3. 신사층의 우면특권 남용. 신사층은 본래 자벽만 면제받고 이가벽은 부담해야 했으나 역이 은으로 은납화되는 과정에서 자벽과 이가벽이 합산 징수되자 편법으로 이가벽까지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신사가 면제받은 역의 부담은 일반 빈농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4. 호적 부역황책, 변조와 도호의 속출. 토지 겸병을 일삼던 비특권 지주들이 관리와 결탁하여 황책을 위조하고 신사로 사칭하여 역을 탈세했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피해 농민들이 타 지역으로 도망 도호치면서 이갑제 호적망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붕괴 이후의 사회경제적 대응. 신사층의 공적 역할 대행. 관청의 행정력 한계 속에서 신사층이 이갑제를 대신하여 향촌의 치안, 구율, 세무보조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향촌 통제기구의 전환. 본적지 강제 환원, 원적발환주의 불가능해지자 현 거주지 호적 등록을 허용하는 부적주의 갱민주의를 수용하고 보갑제 치안과 향약 교학을 결합하여 향촌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세제의 근대적 개편, 일조편법. 호단위 인두부과 체제를 포기하고 복잡한 자벽과 전부를 토지 면적에 통합해 은으로 단일 납부하게 하는 일조편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명대 과거제도 관료 선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그 사소 오경 안에서 뭐냐면 그 출제하고요. 그 대성입론, 그 성현의 어투와 대구를 이제 구사하는데 그 구사된 그 형태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이제 팔고문이라고 하죠. 팔고문. 여기 들어갈 게 이제 팔고문인데 요 팔고문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홍무제가 만들었어요. 홍무제가 이제 과거 시험 때 특정한 글을 쓰면 좀 빡쳐가지고 트럼프처럼 이렇게 빡쳐가지고 즉흥적으로 이제 그 쓴 사람을 불려서 막 죽여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이 나서 홍무제한테 어떤 형식으로 글을 쓰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무제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뭐냐면 글을 써라 하면서 정해놓은 거야. 이게 팔고문인데 그 파제, 승제, 기강, 입제, 기고, 중고, 후고, 소고, 결고 8개 부분으로 이렇게 팔공으로 구성됐고요. 주로 이제 사설 중심으로 해서 육아 경제 내용을 논술식으로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문체는 이제 그 명분은 성인에 대신하는 논의를 세운다.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 각 부분에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된 형식에 따라 일정한 글자 수에 맞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성현의 말씀이나 주제학의 명구만 인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 뭐와 비슷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임용시험도 그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답안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과서나 기본서에 딱 맞게 골라서 외워서 이렇게 쓰는 문제 양식에 맞게 쓰는 이게 팔고문인데 요 팔고문이 이제 명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때까지 청나라 때까지 계속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명나라 제도를 청나라 그대로 계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 폐지됐냐? 그래서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뭐냐면 폐지된 게 범법 때 폐지됐다. 예, 범법 자강운동 때 이렇게 이제康有의 개혁 때 이제 폐지됐다 돼 있지만 후에 이제康有가 몰락하잖아요. 그 후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폐지된 건 언제 때냐면 뒤에 강서신정 때요. 강서신정 때 완전하게 폐지됐다. 그래서 범법 자강운동 때 한번 이렇게 그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해서 강서신정 때 과거제와 함께 완전히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팔고문을 통해서 뭐냐면 그 인재 선발했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창의적인 노력보다는 수험생들이 팔고문 형식이 익히는데 몰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인을 사상적으로 속박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결과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합격해서 돈 그 인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혀 실무 능력도 없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과학 지식도 없는 그냥 그 서체에 맞게 쓰는 기술자죠. 예, 그것만 익혀도 돈 거야. 그 나이가 이제 50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합격 나이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때 정도면 이제 젊은 시절은 다 이제 팔고문 공부하는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뭐 정치에 관심 없고 모든 이제 그런 행정서류나 이런 그 실무직 업무는 그 밑에 이제 그 하급 관리들이나 또는 이속들한테 맡기는 거죠. 하급 관리나 이속들은 이제 팔고문은 아니라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실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청 시대 때 이제 이렇게 과거 제도가 팔고문에 엉키다 보니까 창의적 인재도 선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반발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온 재하 사학자들 중심으로 학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명청 시대 학문은 팔고문을 바탕으로 한 이제 학문이 아니라 여기 팔고문을 벗어나서 따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재하 사학자들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중학이나 공학이나 경세치용이나 뭐 이런 학문이 이때 이제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팔구문이고요. 그럼 니은에 들어갈 이제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 니은은 이제 뭐냐면 해시죠. 음. 자, 이거는 이제 뭐와 연결돼서 이제 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교 제도하고 과거 제도 절차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텐데, 일단 그 뭐냐면 명나라 과거 제도는 학교 제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첫 번째로 항시를 이제 보죠. 지방 성단위로 이제 항시를 보는데 이때 항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뭐냐면 부, 주,
편하게 강리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만 졸업생만 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생원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 국자감생, 감생, 생원과 감생만이 향수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면, 여기 해시죠. 해시. 해시는 성에 있는, 이제 지방 성에 있는 향시에서 본 다음에 합격자가 중앙에 올라와서, 북경에 올라와서 예부에서 주관한 시험이에요. 참고로 이게 향시라고 하지만, 향시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한 개 성 안에 이제 뭐 여러 지역들이 있죠. 주, 부, 군, 현, 성 이렇게 있는데 각 단계마다 봐요. 한 세네 번 더 봐요. 여기 안에서 더. 그래서 이제 회시를 보면 예부에서 이제 주관하는데 자, 요때 이제 그 항시에 합격한 거인들이 이 뭐냐면 들어와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해요. 이건 이제 진사.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황제 앞에서 전시를 보죠. 그래서 이거 전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33명 뽑아서 1등부터 33등까지 이제 정해주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학교 제도하고 이제 이렇게 과거 제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학교 과거를 보려면 일단 부주의형 같은 학교나 그거나 아니면 국자금 졸업을 해야지 볼 수 있다. 세원과 감생 시험을 자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향시에서 이제 이렇게 해시로 하면 항시 합격자를 이제 뭐냐면 진사라 거인이라고 하죠. 거인만이 해시를 볼 수 있고 해시 합격하면 진사가 되고 진사 앞에 이제 또 전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경사의 시험하니 이 시험을 해시라고 한다. 항시 합격자를 이제 해시인데 해시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거쳐서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향시, 해시, 전시 있지만 향시와 해시는 여러 번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대 과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명대 과거제도는 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과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때나 당나라 때나 명청시대 과거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과거제도 특징, 차이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갑제인데, 이갑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홍무제가 몽골 지배와 원말 내전 무너진 호적과 조세 수치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홍무제 자체가 이제 태조가 누구예요? 농민 출신이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이제 사소한 문제든 그냥 항청 문제에서 자기끼리 그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갑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자급자족은 가능한 115를 이제 뭐냐면 기준으로 해서 1, 2로 편성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15를 이장호를 한 명 두고 갑수를 10명 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개 조를 만들어요. 10개 조를. 예. 그리고 이제 자급자족하지 못한 그 소작이나 이런 빈농은 기종으로 해서 요것도 10개 나와서 얘네들과 이제 또 플러스 시키죠. 그래서 한 개 조가 이장원 한 명, 갑수 10명, 그 10개, 그 다음에 기장호 이렇게 해가 한 개 조야. 그래서 10개 조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10개 조가 이제 만들고 나서 일종의 이제 그 이감역을 수행해요. 이감역.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1년에 뭐냐 한 번 수행하면 다시 이제 윤번제이기 때문에 또 10년 뒤에 한 번 수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이장역을 수행하는 그런 것을 이제 뭐냐면 그 그 이갑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갑력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조세 및 공납 수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딱 그 세금이 이렇게 고지서 나오면 이게 틱틱해서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것도 일일이 이제 일이었어. 근데 그걸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하지 않고 이런 이갑력에 맡겼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량을 거두어서 창고나 지정된 경사, 남경이나 북경에 옮기는 행위를 이제 하는데 이것도 되게 이제 힘들죠. 왜냐면 그 중국 땅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지방세 걷어서 저 현청에 납부한다 그래도 현청이라는 게 한 현이 경기도만 해요.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그런데 일일이 걸어서 그냥 가야 되고 특히 이제 남경이나 북경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죠. 예, 이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이제 항촌 치안이나 자치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범죄자 체포나 호송, 경미나 민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 역을 한 조가 나눠서 하게 되는데 좀 가벼운 역 같은 경우에는 좀 뭐냐면 갑수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좀 무거운 역은 이장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가로 안에 디귿에 들어갈 장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디귿에 들어갈 거는 이가 여기 있고 그 앞부분에 장부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부역항책이죠. 부역항책. 자, 부역항책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하면 역을 하기 위한 거야. 역. 그래갖고 호적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나 호국을 파악해서 그 당시 부역의 기준을 하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부역은 이감역도 하고 이감역 외에 자벽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명나라에 이제 역은 두 개로 나는데 이감역과 자벽이 있고 이감역이 행한 이갑제가 했던 역을 이감역이라는데 이렇게 이감역과 자벽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호에 장정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호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에 맞게 비례해서 좀 가벼운 호는 좀 못 산 호에 부과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역은 이런 좀 잘 사는 호에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정한 게 이제 부역항치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작성은 누가 하냐면 이갑제의 이장과 갑수가 직접 작성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역항책 작성도 일종의 이감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어림도책이라는 게 있죠. 어림도책. 여기는 안 나왔지만 부역항책 외에도 어림도책이 있습니다. 자, 이 어림도책은 일종의 토지대장이죠. 어림도책이라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 해서 어림도책이라죠. 이게 이제 그 당시 토지는 반듯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좀 토지 교육이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측량 후에 작성을 하는데 주의할 것은 요거는 신사계층나 아니면 이갑에서 이제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성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장이나 신사계층 작성하고 요건 중앙호부에 관리가 직접 작성해. 다만 동원할 때 이제 이걸 측량하거나 할 때는 실무적인 일들 같은 것도 옆에 도와줄 때는 이감력을 동원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장부에 기록해갖고 정리한 사람들은 그 중앙 호부 관리들이 직접 작성해요. 그 왜 그렇게 하냐? 이걸 이제 이장호나 갑수한테 맡길 경우에는 이 토지 조세 그 토지 대장을 바탕으로 해서 조세를 부과하잖아. 자기 제대로 작성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제 작성하겠죠. 좀 축소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감력에 맡긴 게 아니라 부역항책처럼 이거는 어림도책은 직접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감력 중에 그 일하는 건 이제 뭐냐면 어림도책을 작성을 집어넣는데 그거 안 돼요. 어림도책은 이감력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직접 중앙에서 파견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력은 이제 이갑전은 이제 담당한 이감력은 니의 부역징수나 치안유지, 재판, 교화, 간단한 이제 그 재판 같은 거 그리고 부역항책 잡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이 이갑제가 그대로 이제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붕괴되죠. 그 앞에 AI 이제 그 설명처럼 붕괴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역을 대신한 그 역할을 여지는 사람들은 이제 신사계층이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부역항책의 의미, 어림도책 의미와 그 다음에 이감력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 구조, 그 다음에 이감력이 왜 붕괴되는가 그 배경도 있죠. 그 앞에 AI 설명 듣는 거, 그 하신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2번을 볼게요. 자, 22번은 이제 24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24년에 이제 나왔던 그 근현대사 문제가 좀 많이 많았죠. 이거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서나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의준 기본서 한의준이나 동계해 가지고 도저 택도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강자중국사 같은 것도나 뭐 그런 삼천리에 있는 근현대사 책도 읽어도 소용없어.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어려워. 뭐 양행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거 좀 교수님이 들어와서 좀 어렵게 낸 거야, 이거는. 요거 외에도 뒤에 이제 또 한 문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물론 맞출 수 있는 것까지는 맞춰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는 이제 그 물어보는 건 못 맞춰요. 그럼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 딱 보시면 좀 해간 정도만 맞출 수 있는 그 부분이고, 뭐 양의 차이라든지,
근데 매판 같은 경우에도 좀 중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좀 맞출 수 있긴 있는데 좀 약간 생각 부분이죠. 요거는요. 자, 하여튼 요 내용인데 일단은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맞춰야 돼.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일단 기출에는 남들 다 공부하고 하니까 일단 맞추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 이런 이제 틀리다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 되지만 일단은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요 기출 주제는 꼭 파악을 해둬야 되는데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요. 남들도 다 공부를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이 분석 내용을 제가 이제 논문책을 뒤져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저도 요거 관련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읽고 그리고 관련된 분석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좀 볼게요. 예. 자,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이거 기출 분석부터 한번 보고 나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어디야 이게? 해적판인데? 잠깐만요. 여기네요. 예. 제시된 사료는 청나라 시기 대외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4대 해관, 전근대 관어상인 기구인 양행과 공행의 성립, 개항 이후 서양인들이 설립한 근대적 외국계 양행의 다각화, 그리고 동서무역을 중개하며 신흥 자본가로 부상한 매판의 활동과 역사적 평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요약하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1. 4대 해관의 설치와 광동무역체제, 공행체제의 성립. 강희제 1684년에서 1685년 4대 해관 설치, 월해관, 민해관, 절해관, 강해관, 대외 통상 개방. 걸륭제 1757년 세계 해관 폐쇄 월해관, 광저우 한 곳으로 단일화, 광동무역체제. 4대 해관 설치 1684에서 1685년 강희제는 3번의 난과 대만 정성공의 반청 세력을 진압한 후 청계령을 철회하고 무역세 징수와 대외 무역 관리를 위해 4대 해관을 설치했습니다. 월해관, 유해관, 광둥성 광저우, 민해관, 푸젠성 샤먼, 하문, 절해관, 저장성 닝보, 영파, 강해관, 장수성 상하이, 상해. 초기 주요 무역 상대와 교역 품목. 동남아시아, 쌀, 향신료, 금, 주석 등의 광물을 수입하고 중국산 수공업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인도, 난징 목면의 원료인 면화를 수입하고 설탕, 사탕을 수출했습니다. 일본 및 서양 제국, 17세기 말부터 영국을 비롯한 서양 상인들이 광저우로 진출하여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광동무역체제, 일구통상의 확립, 1757년, 걸륭 22년, 1757, 청조정은 서양 세력의 내지 침투를 경계하여 민해관, 절해관, 강해관 세 곳을 폐쇄하고 대외무역을 광저우, 월해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광동무역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2. 전근대 양행과 공행, 코홍의 성립과 독점 구조. 양행의 성립과 공행 결성. 양행의 출현 1688년 명대 이래 광저우에 집결한 중개상인들을 중심으로 월해관 설치 이듬해 1688 서양 물건, 양화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인 양행이 성립되었습니다. 공행의 조직 1720년 양행 상인들 중 일부가 과도한 상호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인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1720년 상설길드 조직인 공행을 결성했습니다. 광동 13행 도광 연간에 공행의 수가 대체로 13개 안팎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흔히 광동 13행이라 불렸습니다. 공행의 준 관료적 성격, 관행, 정부 허가와 독점권, 청정부의 공인을 받은 공행 상인들은 대서양 무역 독점권을 누리는 대가로 세금 징수에 책임을 졌습니다. 외교 및 통제 대행, 청관료는 천조의 관리가 서양 오랑캐를 직접 상대할 수 없다는 중화주의적 명분을 고수하며 서양인과의 교섭, 관세 징수, 외국 상인들의 통제와 감시 책임을 공행에 전담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공행은 관청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의미에서 관행으로도 불렸습니다. 무역 마찰과 폐지, 외국 상인들은 불합리한 독점과 행동 제약에 끊임없이 불만을 품었고 결국 1842년 제1차 아편전쟁 패배 후 체결된 난징조약으로 공행제도는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3. 개항기 근대 외국계 양행의 출현과 사업 다각화.
아편전쟁 이전의 양행이 서양 물품을 취급하던 중국 상인이었던 반면 개항기 이후의 양행은 외국 상인 자본이 직접 설립한 무역 상사를 의미합니다. 구분주, 요 특징, 초기 활동, 광저우 상하이 등 개항장에서 아시아 유럽 간 교역 중개, 주요 수입품, 아편, 면직물 분해 주요 수출품, 차, 생사 비단, 사업 확장, 금융서비스업, 은행, 보험업 진출, 근대산업 및 운송, 기선 증기선 수운업, 제사업 비단 가공, 면방직업, 대표 사례 버터필드 앤 스와이어, 버터필드 앰퍼샌드 스와이어, 태고양행. 영국계 상사로 초기에는 무역업에 주력했습니다. 1870년대 태고윤선공사, 태고륜선공사를 설립하여 장강 양자강 내륙수로에 대형 증기선을 띄우고 근대적 수운 사업을 장악했습니다. 4. 근대 중개 계층 매판, 컴프라돌의 역할과 이중적 평가. 매판의 개념과 지위 변화, 어원과 기원, 구매자를 뜻하는 포르투갈어 컴프라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아편전쟁 이전에는 공행 아래에서 외국 선박의 식료품 등 필수품을 공급하고 현지 물품 구매를 대행하던 보조원이었습니다. 신분 상승. 1842년 개항 이후 공행이 사라지자 서양 상인의 공식적인 중국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서양 상인들이 세운 외국계 양행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단순 고용인에서 독립적인 사업 파트너로 발전했습니다. 신사층 편입. 막대한 상업자본을 축적한 매판들은 납속 돈을 내고 학위관직을 사는 행위를 통해 신사 신분을 획득하여 지역사회의 유력 지도층 인사로 발돋움했습니다. 매판 자본에 대한 상반된 역사적 평가. 매판 자본의 대표 세력, 절강재벌, 절강자본, 상하이와 저장성을 기반으로 외국계 양행의 금융무역을 대행하며 거대 금융자본군을 형성했습니다. 평가 구분 구체적 내용, 부정적 평가, 비판, 제국주의 외세, 외국 자본의 앞잡이로서 중국 민중 수탈의 1조, 반민족적 예속적 토착 자본으로서 근대 민족 산업 발전, 왜곡 긍정적 평가, 기여, 신사층으로 편입되어 운하 교량 도로 등 지역 공공사업 기금 조성, 지방 공립학교 및 서원, 설립 후원을 통한 교육 진흥, 서양의 근대적 기업 운영 기법 및 산업기술의 중국 유입 촉진.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24. 우리나라에서 을펄을 설치한 초기에는 외국 선박이 들어와 거래하고자 한 경우가 겨우 20척이었다. 예에서는 외국 선박이 도착하면 소고기와 술로 위로하였는데 이를 아행에게 맡겼다. 명명의 관습을 이어서 이름을 13행이라고 했다. 중략, 걸륭초년 업 양행 이 20가가가 있었다. 25년에 이르러 양상이 공행을 세우고 외국 선박의 화물세를 모두 맡게 하였다. 난직 남경, 조약 체결 이후 개항장에서 외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되자 이들을 도울 협력자가 필요했다. 이전에는 외국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 광주에 머무를 때 생필품을 공급하거나 현지 물품을 구매해주던 LE 역할을 맡았다. 한 예로 모인구이 마긍얀 가문은 1870년대부터 태고 양행 별표 원동총행의 L을 60여 년 동안 담당했다. 태고양행의 정식 명칭은 BULLERFILD SWIRECO LTD 태고고빈유항공사이다. 작성 방법, 괄호 안에 애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쓸 것, 설립 주체와 목적을 중심으로 밑줄 친 앱과 앱의 차이를 서술할 것, 괄호 안에 앱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쓸 것.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가사료를 이제 좀 볼게요. 가사료는 이제 그 청대 해관 설치부터 해가지고 양행 설립, 공행 결성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앞에 있는 거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공 세력이 진압 후에 전해령을 선포하고 강동, 복권, 절강 지역에 네 곳의 해관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한 곳으로 줄였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한 곳에 줄일 때 원해관으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원해관은 이제 직접 서양의 오랑캐들, 그 남만 애들하고 상대하는 걸 꺼려 했어. 얘네들은 이제 일종의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죠. 이 중화적 세계관을 볼 때. 그래서
간에서 직접 상대하보다는 그 얘들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좀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상인들이 필요했던 거야. 중국 상인들이. 그때 이제 등장했던 상인들이 뭐냐면 양행이야. 양행. 음. 이 양행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양행들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양행 중에 좀 괜찮은 상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13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인들 있죠. 얘네들이 만든 게 공행이에요. 예, 공행. 그러면 이 양행은 뭐 했던 회사냐? 이거 말 그대로 서양의 물품을 취급해는 상인 집단들 얘기야. 그 총칭해서 양행인데 그 양행 중에 이제 뭐냐면 13개 또 뭐냐면 그 상인 집단이 모여서 공행을 만들었고요. 이 공행에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 원회관이 공행에게 무역 독점권을 준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제 서양 상인들 관리하고 무역하면서 세금도 너네들 징수하고 그리고 일부를 이제 나한테 납부해다. 그래서 원회관은 이제 공행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상상들 상대했다.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양행의 이제 의미는 여기에서 양행은 뭐죠? 서양의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 집단. 그리고 양행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제 13개 양행들이 강동에서 만든 그 상인 집단 공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공행을 중서 공행 무역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내용 있죠. 양상이 공행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월해간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 뭐냐면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한 그 신동기에 보면 공행하고 양행하고 그렇게 구분이 안 없이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건 좀 잘못된 거야. 제가 그거 잘못된 부분을 적어놨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물어볼 게 이제 기억 들어갈 것이 이제 해관이고요. 여기 뒤에 아까 지금 해관부역 있죠. 예, 해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주체와 목적을 니은과 니을 차례를 쓰는데 요때 이제 개항 전에 양행은 주로 아까 했던 중국 상인들이 서양 물건을 취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반면에 개항 후의 양행은 외국 상인들이 이제 만든 거야. 외국 상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매판이라는 이제 중국 상인들 파트너 삼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기에 교육 전개나 무역업, 기업, 운행 같은 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때 뒤에 이제 양행은요, 여기.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이렇게 교육 중개나 무역업, 기성 운행 같은 것들 했다가 이들이 산업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금융업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이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은행, 보험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양행 중에 대표적인 양행을 이제 여기 보면 태고 양행이 있어요. 태고 양행. 예. 이 태고 양행인데 이거는 서양이 세운 이제 양행이에요. 그럼 태고 양행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 태고 양행. 태고 양행은 그 19세기 후반에 영국계 자본이 그러니까 상하이 홍콩에 설립된 대표적인 다국적 종합무역 상사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날 이제 그 스와이어 그룹이 있거든요. 스와이어 그룹의 모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 무역사였던 존 스와이어가 리처드 버트필드와 합작해서 상해에 설립을 했고요. 초기에는 차와 면직물 무역을 시작해서 나중에 확장이 돼서 뭐 해운업, 제당업, 보험업, 그다음에 부도, 창고, 보관업까지 영역이 확장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면직물이라든지 그다음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탕을 무역을 이제 주로 한 것도 있는데 제당업이 설탕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볼게. 요 출제 교수님이 뭘 전공했냐면 설탕 무역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설탕 무역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이제 태고 여행을 여기다 예문을 든 것 같아. 지금 자기 전공이 요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태고 여행은 해운업과 제당업, 설탕 무역, 보험업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태고 양해에서 또 운영하는 그 회사 중에 태고 루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기선 회사가 있어요. 중국 항해회사하고 이제 나중에 이름이 본쳐지긴 했는데 자, 하여튼 이 태고 유소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항해회사인데 이걸 한자 적으로 태고 유소이라고 하는데 양쯔강과 내륙수송과 중국 연해 항로를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계 기창양인가 양국파의 윤선 초상국과
해운 경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재당업도 했다고 했죠. 설탕 보육을 통해서 태고 정당서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해서 최대 이제 설탕 정제 공장을 운영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하 양인과 거의 맞먹는 이제 뭐냐면 양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양행을 이제 운영할 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현지 어떤 실정이라든지 문화나 언어, 간습 같은 걸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파트너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인 파트너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죠. 이걸 이제 뭐냐면 매판이라고 하죠. 매판.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매판을 얘기해요. 디귿의 명칭은. 예. 매판이라는 말은 한의준이나 신동기에 나오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매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딱 보니까 중국인의 어떤 명청시대 사회경제사인가? 거기에 요 관련된 그 예물을 따가지고 문제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련된 것을 근거 찾아서 제시했는데 하여튼 좀 매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 매판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이게 이제 메파라는 자체가 그 앞에 AI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뭐냐 콤브라도르라고 하는 구매자 포르투갈어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콤브라도르라는 포르투갈어를 그 뭐냐면 한자로 적어놓은 음역이다. 그래서 이제 명청시대 간청이나 산업기구에서 조달 구매를 했던 일종의 밑에는 그 시다바리 그 상품 그 운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비중이 컸던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아편 전쟁까지는 공행체제 아래에서 외국 상간의 일용품이나 를 조달하거나 하인을 관리하는 고용인 정도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난징 조약 이후에 개항장이 늘어나면서 외국 무역 회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니까 그들을 일종의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 대위로 이제 급부상한 거죠. 공행 대신에. 그러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외국 상사와 이제 협력하면서 뭐 수수료나 무역 마진 한 차례를 통해서 추적을 하면서 자본이 형성됐겠죠. 이것을 매판 자본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서구 열강의 상품 수출이나 원료, 매집, 원료를 매집하거나 차관 도입을 대행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자본에 종속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적된 매판 자본은 그 양궁운동 시기에 간동사판 기업 있죠. 이제 기업의 자본 투자처로 유입되거나 토지 집적이나 금융업 등을 흘려들면서 관료와 군벌 권력과 결탁을 해요. 정경유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매판 자본은 이미지가 중국에서 안 좋아. 정경유착 자본이며 자본주의, 제국주의 앞잡이며 그렇기 때문에 요 매판 자본과 좀 다른 자본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족 자본이라고 해요. 민족 자본. 음. 그래서 이 민족 자본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들은 이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의 국내 산업 육성과 제국주의 경제 침탈에 저항했던 그런 자본들을 민족 자본. 그러니까 매판 자본과 성격이 다르죠. 예, 매판 자본은 외세의 침략 구조에 기생해서 이익을 얻는 자본이었는데 중국 근현대에서 이 매판 자본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특히 이제 공산당 시각에서는 척결 대상이죠. 그래서 매판 자본을 봉건 지주계급과 제국주의 열강과 함께 중국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반혁명 3대 그 악이다.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매판 자본주의 하나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매판 자본주의 대표적인 게 절강 자본이 있어요. 절강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여기가 상해가 있고 소주, 항주 지역을 절강성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상해도 원래 절강성의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절강 자본인데 이들이 철저하게 매판 자본이죠. 그리고 이들과 이제 나중에 누가 결합되죠? 예. 그 당시 이제 북상을 했던 북벌을 하는 과정에 장개석과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4.12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과 노동자들 탄압하고 학살했던 그 배우가 이 절강 자본, 매판 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 매판 자본을 되게 싫어하고 상대적으로 이 민족 자본을 좀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치 협상할 때 민족 자본가들, 소부르주아와 이런 그 자본가들 있죠. 이런 자본가, 민족 자본가를 끌어들여서 이제 나는 연합 체제를 구성이 됐고, 그래서 오송계에 보면 큰 별 있죠. 예, 별은. 그래서 큰 별은 이제 노동자 그 중국 공산당하고 요게 이제 두 개 별은 노동자 농민이고 요거는 이제 민족 자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자본가 중에 이제 민족 자본가는 손을 잡고 매판 자본가를 탄압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설명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뒤에서 매판, 니은과 리을의 차이 아까 지금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고 매판 자본 관련된, 공행 관련된, 양행 관련된 내용 이런 거 정의를 명확히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23번을 볼게요. 23번은 이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요번에 기출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명청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문제야. 여기는 당나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있고 당에 관련된 22사차기니까 이제 그 당이네요. 예. 당의 장항 관련된 내용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당시 북경 천도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군사적 측면에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한번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디까지 줬나 여기? 잠깐 그래서 이게 있고 여기네요. 예. 23.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26. 방시는 총 119구이며 만년과 에 은 주작가를 경계로 한다. 거리 동쪽 54방 및 동시동서는 만년에 속한다. 거리 서쪽 54방 및 서시는 멜에 속한다. 매방에는 모두 4개의 문을 열 수 있으며 중간에는 사거리가 있어 문을 통해 4곳으로 나갈 수 있다. 황성의 남쪽에는 동서로 4방이 있으며 사계절을 상징한다. 남북의 9방은 주례의 왕성구규 제도에서 따왔다. 비넌 지도. 지기지기의 성쇠는 오래되면 반드시 변한다. 단 개원과 첨보 사이의 지기는 서북쪽에서 동북쪽으로 크게 옮겨갔다. 개원과 첨보에 이르러 엘의 번영은 극에 달하였다. 번성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퇴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때 지기가 서서히 동북쪽으로 옮겨가니 이들이 등장하며 반란의 조심을 보였다. 22사차기 홍모 원년 8월 순천부를 북평부로 고쳤고 10년의 산동행성에 예속시켰다. 2년 3월 북평에 속하도록 고쳤다. 3년 4월 북평부에 연왕부를 세웠다. 영락 원년 정월 북평부를 순천부로 고치고 베이징 북경을 세우며 행제라 일컬었고 응천부를 여전히 앵난직 남경이라 칭하였다. 19년 정월 베이징을 경사로 고쳤다. 명사 작성 방법 괄호 안에 A에 공통으로 들어갈 지명을 쓰고 밑줄 친 업에 해당하는 사건을 쓸 것. 밑줄 친 엘세 원인을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서술할 것. 밑줄 친 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밑줄 친 악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자, 그러면 이제 좀 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70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70번이에요. 자, 먼저 이제 가사료를 이제 좀 보죠. 이 가사료는 장안과 관련된 거죠. 장안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이 장안의 구조는 주대 입각에서 이제 만든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다. 그리고 요 장안은 이제 당나라 장안이지만 요걸 이제 만든 거는 순화대요. 순화대는 대응이라고 했죠. 대응. 그리고 이게 이름을 장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여기 간중 지역에 있는 곳을 수도를 정했죠. 그 전에 이제 당나라 장안 외에도 한나라 때 또 장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나라 때 수도도 항도 여기 그 장안이었고 호경도 장안이죠. 이 부근에. 그래서 물론 호경하고 항하고 이제 뭐냐면 저 한나라 장안은 좀 위치가 좀 다르긴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안은 이제 수나라 때 대흥성을 바탕으로 한 그 뭐냐면 장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일종의 주례에 따라서 계획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그렇다고 주례에 맞춰서 딱 만든 건 아니에요. 약간 변조를 했어요. 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보면 첫 번째 궁성의 위치죠. 궁성의 위치.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나서 그 그림을 이제 제도 그게 안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잠깐 이거 봐야 되겠네 일단. 이거 보고 좀 얘기할게요. 예. 구도를 봐야 돼. 장항성 구도를. 예. 일단 구도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이거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이렇게. 아, 갑자기 잘못 눌렀어요, 제가. 시작할게요. 예. 이미지를 눌러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건 상경 유충인데 아 이거는 했겠다. 중국의 이제 장안을 볼게. 아 이거는 좀 중국어로 적혀 있네. 예. 예. 잠깐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낫겠네. 예. 자, 여기 이제 딱 장안을 보시면 일단 궁성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태국궁이니 대명궁이니 흥경궁이니 이런 이제 궁성이 북쪽에 있는데 원래 주례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주례는 남쪽으로 돼 있는데 요건 좀 변조했어. 그래서 황제가 남면을 하는 게 있는데 황제가 이제 위쪽에 남면 북쪽에 있으면서 신하가 이제 남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하를 이렇게 남쪽 바라보고 하는 것이 일종의 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궐을 북쪽에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궁궐과 이제 두고 그 밑에 이제 항성이라고 해서 요 밑에 있죠. 궁성 다음에 밑에 항성에는 상서성인이 대리시 같은 중앙행정관청을 뒀어요. 그래서 자조 우세였고 항성 좌측에는 종묘를 또는 우측에는 사직을 또 이렇게 배치시켜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백성들 거주지를 방이라고 하죠. 여기 다 뭐냐면 네모칸이 다 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직업이라든지 신분에 따라서 또 민족별로 이렇게 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방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로 쳐져 있죠. 예. 그리고 뭐냐면 통행 시간에 그 금지 시간이 있죠. 야간 통행을 금지해서 일정한 시간에 방문을 닫고 방문을 여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마음대로 개설할 수 없어요. 간설 시장에서 딱 정해져 있는 시장만 개설되는데 장안성은 크게 이제 요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시하고 동시 두 가지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이제 하고 그래서 동시를 만년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시를 장안현이라고 또 이게 행정구역으로 이게 개편됐죠. 그리고 110개 방을 이제 설치하고 방마다 방벽을 설치하고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작대로를 둬서 약쪽에 연결되는 큰 돌을 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주례의 고공기의 인연과 연결돼 있다. 다만 몇 개는 수정이 됐다. 아까 이제 그 궁궐 위치가 뭐냐면 그 남쪽인데 요걸 이제 북쪽 옮기고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수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방시제도와 야금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 말기 때부터 조금씩 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서 송대에 들어가면 이제 방벽이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시장도 마음대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앞에 이제 야간 통행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이제 개방형 도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당나라 도시 구조하고 송나라 도시 구조의 차이점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저번에 설명도 했는데 요거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난을 보겠습니다. 난은 이제 여기 보면 22차기라고 돼 있죠. 22차기. 자, 요거는 누가 썼냐면 조익이 썼던 그 책이에요. 22차기. 이 사람이 고종학자로 되게 유명한 건데, 조익이 이제 이 사람은 이동설 주자거든요. 여기 보면 직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직위성사.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풍수지리서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풍수지리서, 그 직위 이동서는 풍수지에서 말하는 지의 어떤 그 땅의 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사안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직위가 서북에서 동부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풍수지설이 아니라 제국을 지탱하는 실제 국력을 얘기해요. 이 군사적이나 경제적 활력의 중심층이 간중에서 하북을 옮겼다는 거야. 북경일 때도. 그래서 간중이 이제 이쪽에 있죠. 서북 지역에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동쪽으로 옮겨서 동북 지역. 그러니까 북경을 옮기죠. 장안에서 북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기가 서쪽에 동북쪽 옮겨졌으니 이게 반란의 조짐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반란은 안사의 난이죠. 안사의 난 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미 동북쪽이 훨씬 더 강해졌다. 뭐 이런 얘기야. 물론 이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니은의 반란은 안사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사의 난의 이제 구조적 배경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뭐 부병제, 모병제 전환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록산이 이런 이제 그 번장으로서 이들 사병화시켜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리고 안사에 난 결과 이제 뭐 조세제도가 양세포 전환됐고 절도사 체제가 내지까지 확산이 됐고 고착화됐고 그리고 하북 지역이 이제 촉토화되면서 강남 경제가 본격적으로 부상이 돼서 다음에 당나라 말기 때는 강남이 강북을 능가하게 되죠. 예.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조익의 직위 이동설 관련돼서 그 당시 이제 안사해난을 계기로 해갖고 이게 뭐냐면 장안에서 북쪽 옮겼다. 북동쪽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때 직위라는 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풍수지에서의 많은 직위가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 활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을 볼게요. 자, 일단은 요 북동쪽 옮겼어. 뭐 안사이 나뉘면 그 외에 이제 북동쪽에 있는 개봉이라든지 하북 삼진이라든지 특히 이제 북경 쪽이 이제 발달되게 되죠. 그래서 북경은 금나라 때부터 계속 수도, 그다음 원나라 때 수도, 그 다음에 명나라 때도 영락제 이후 수도가 됐죠. 원래는 남경에 세워졌다가 이제 영락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럼 영락제 불경청도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베이징을 세웠으나 행정을 익혔고 응청부 역시 응청부를 여전히 남경이라고 칭하였다. 그래서 베이징을 경사로 정했다. 그래서 베이징은 원래는 처음에 수도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부평부도 해가지고 연항이 이제 통치했던 그 중심지예요. 연항은 그 당시 영락제죠. 예. 그래서 이제 부평부도 하나의 지방의 큰 도시 중 지방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영락제가 이제 쿠데타 활동에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남경보다는 북경이 자기한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북경을 또 옮기려고 했죠. 그래서 그 절차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베이징을 세우고, 그러니까 북평을 수도로 옮기면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징 경자가 붙은 거야. 이때 북경을 이제 세우고 행제라고 해서 제2의 수도 삼으고 응청부를 여전히 난징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통해서 가동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북경에 이제 자금승도 이제 마련되고 그러니까 수를 옮겨 버렸죠. 그리고 19년 정원에 베이징을 경사로 건쳤다. 그래서 요거는 행진은 제2의 수도인데 반해서 경사는 이제 중심지죠. 그래서 보통 이 경사라는 것은 나라의 수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 서울을 경사라고 불렸거든요. 한양을.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냐면 베이징 옮기기 전에 그 남경을 경사라고 했어. 예. 그리고 이제 경사라는 말을 어디에서 좀 들었죠? 나중에 그 경사의 변이라고 해서 그 위화도 해군 때 이제 경사의 변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사는 이제 북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참변을 써라는 그 내용이 예전에 기준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경사라는 용어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를 옮긴 것 중에 이제 디귿의 원인을 대외관계에 관련해 한 가지 쓰시오. 베이징을 이제 세우고 이걸 제2의 수도로 해서 이제 수도 옮기려고 했던 이유, 군사적인 측면에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앞에 그 오일라트와 타타르 때문인데요. 오일라트 타타르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제 황제가 그 앞에서 이제 지켜가지고 이제 이들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천자수국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의 요청을 찾다 보니까 자기의 근거지인 부평이 좋은 거야. 그래서 국민을 수도 옮긴 거죠. 그래서 대몽골 작전의 전략적 요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수도 옮기고 영락제는 5번에 걸쳐서 친정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토벌을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은 했는데 도중에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병에 걸려 친정 중에 원정 중에 죽죠.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줄친 미음에 해당하는 거를, 내용을 밑줄친 니은을 포함해서 쓰시오. 그래서 이제 실구월 페이지의 경사를 곤쳤다. 제 1의 수도를 곤치고, 이제 했는데, 니은과 관련돼서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좀 예매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긴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밑줄친 니은인데 뭘 어떤 걸 측면에서 물어보는지는 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 문장 가지고 볼 때는. 근데 볼 때는 난경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려니까 보통 페이지 옮기는 이유가 세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몽골족을 방어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남경이 이제 자신의 근거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옮기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베이징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옮김으로써 남북 간의 어떤 이제 지역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맞을 것 같아서 문맥상 난징이 경제 생산의 중심지였고 북경이 정치적 중심지가 됨에 따라서 정치 경제 중심지가 분리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할 그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문맥상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게 답을 제가 이제 예상 답안 적어놓긴 했는데 문제가 지금 발문 자체가 뭔가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밑줄친 니은을 포함해서 쓰시오. 그럼 안경을 포함해갖고 미음 옮길 의미를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근데 이제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을 물어보는 거지 정치적 측면을 물어보는 건지 몰라. 네. 제가 이거는 문제가 확실하지 않고 답이 뭐 두 개인가? 그 정치적 측면에서까지 얘기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답을 정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정치적 측면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맥상을 볼 때는 제가 경제적 측면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문제를 만들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썩 좋은 문제는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청시대 사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명청시대 사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명청시대 사상의 이제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명청시대 때 하면 우리는 이제 주류 사상이 뭐죠? 예. 우리가 뭐 양명학, 고중학, 이런 공양학,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명청시대는 다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게 주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자학이. 예. 주작이 우리만 이제 했던 게 아니라 명정시대 똑같이 주작이야. 우리도 주작이고. 근데 왜 양명학이 고중학이 이런 것들 경세 치용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부각돼. 이건 특징적인 사상이죠. 예. 그러니까 주류는 주작인데 좀 이제 주작하면 이제 식상하니까 예, 명말 청취의 어떤 자본주의 맹안에 따라서 사상의 어떤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선국의 시락을 강조한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명학, 뭐 경세치용, 고중학,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고중학은 좀 명말 청취의 어떤 경제 그 자본주의 맹안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값은 주작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면 사상의 구조를 보면 일단 기본적인 주작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주류 학문이고 제학문도 있죠. 그래서 명나라의 팔고문 때문에 아예 이제 일찍부터 이제 각을 포기하고 제하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형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양명학이죠. 그래서 양명학 이건 주자학과 좀 대척점이 이르죠. 그 중에 이제 그 예전엔 태주학파가 이제 여기 극단으로 고 양명학의 이제 방역 그 발발해 갖고 등장한 게 경세 시용 사상이에요. 명말 청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등장하면서도 이제 구조를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도 주자학이에요. 주자. 예. 근데 이제 이 경세 시용 사상이 뭐예요? 탄압받죠. 문자의 오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탄압받으면서 이 경세 시용이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죠. 경세적 성격과 그다음에 실증적 성격이 있는데 요 경세적 성격이 죽고 실증적 성격, 고중적 성격이 이제 한 부분으로 이제 학문에 정착되죠. 요게 이제 고중학이죠. 고중학. 근데 이제 고중학이 19세기 들어가면서 어떤 이제 내후의 이제 그 안으로는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19세기 때 중국에 보면. 그리고 외부는 그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이제 제국주의 국가에 침략을 하죠. 근데 이걸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다시 경세적인 성격이 부활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공양학이다.
그래서 공양학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다시 부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당연히 이제 중요한 학문은 주자학이지만 주자학을 강조할 경우에는 이제 명청 시대가 좀 약간 반동적이고 태보적이고 정체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안 하죠. 명난할 때는 항상 양명학을 강조하고 주자학까지 대응해서 그리고 이걸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연결시켜 갖고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세시용인데 경세시용 양명하게 반발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또 서양의 학문을 받아서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인 학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경세시용을 타협받아서 고중앙이 됐다가 다시 이제 경세의 성격은 공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양명학, 명세시용, 공양학인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양명학하고 공양학 있죠. 요게 이제 있고 이 공양학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면 범법 자강 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돼요. 그래서康裕회의가 이제 공양학자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위원회 해국도지도 위원도 공양학자예요. 예.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1번 문제를 이제 풀어 볼게요. 좀 있고 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네. 예. 이게 어딨나? 여기네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중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상을 가진 학문과 관련된 내용은 96. 심호 성과 정으로 나누지 않고 오히려 성과 정이 일체로 되어 있는 심, 이 그대로 리이며 그러한 심의 본체를 양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란 어떠한 일사로서 개인의 주관인 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1. 오경대전, 성리대전, 영락대전 등 서적의 편찬이 국가적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서민을 도덕의 실천 주체로 인식하는 삼인평등관에 기초하여 치민서를 내세웠다. 3학문의 관심이 실제적인 국민생활에 집중되어 농학과 자연과학에서 성과가 있었다. 4. 지배자의 정통성과 군신 간의 의리를 대의명 분론으로 밝히려는 자치통감 강목이 편찬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 예문에 있는 내용은 양명학이죠. 딱 봐도 이제 양명학인데 그래서 양명학의 주 내용 중에 심을 성과 정으로 나누지 않고 성을 정을 일치하였다. 이게 있고 심통성정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심을 그 니가 심증리라고 하죠. 심통성정은 저기 주작이고 심이 니니까 심증리라고 하죠 보통. 그 밑에 이제 니가 있고 그다음에 심의 본체는 양지다. 그래서 양지를 키우는 방법이 치양지라고 하죠. 근데 주의할 거는 양명학에서는 니와 기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예, 이건 부수적인 거고, 뭐가 중요하면 심 자체가 중요한 거야. 니와 기는 그냥 운영 방법에 불과한 거고, 심의 본체인 양지가 중요해요. 양지가. 그러니까 성리학은 이와 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양명은 이와 기는 존재하지만, 양지의 운영 방법의 한 부분인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심 자체에 있는 양지가 중요하다. 그 양지, 숨어있는 그 양지를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이제 양명학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죠. 1번. 자, 오경대정, 성리대정, 영락대정 등 서적의 편찬 국가적 산업으로 이루어졌다. 자, 요거 이제 오경대정이나 성리대정이나 영락대정은 무슨 학문일까, 이거는? 명나라 영락제 명을 받아서 호강이나 해진 등이 편찬한 간천 주자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자와 관련돼요, 주자. 예,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과서에도. 그래서 이제 영락제 할 때 이제 관련된 이제 편찬 사업 할 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외워둔 주세요. 이 주자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명청시대 때 주요학문은 주작입니다. 과거 시험 볼 때도 다 주작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하고 거리가 멀고 자, 두 번째로는 서민을 도덕적 실체로 이제 주체로 인식하고 삼인평등에 입각해서 친민설을 주장했다. 여기 이제 핵심 키워드가 친민설이거든요. 이게 이제 양명하고 주작하고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 자, 양명을 창시한 왕수인은 대학 그러니까 이때 대학은 이제 주자가 해석한 대학이 아니라 그 전에 원본 대학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경에 보면 예기라는 것이 있는데
얘기에 대학과 중요편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중요를 나중에 주자가 해석을 했는데 사서집주에 이제 있는 대학과 중요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있었던 대학 중요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때 대학을 바탕으로 할 때 주자의 신민설이 잘못됐다. 그 원본을 보니까 친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주자가 이걸 곤충하고 신민을 했다. 원본에 원래 친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자가 왜 신민하냐? 신민이라는 것은 민을 새롭게 한다. 교화의 주체로 되는 거죠. 상하 관계를 보고 그 당시 사대부가 민을 교화의 주체로 보는 거죠. 애들. 근데 친민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제 뭐냐면 백성을 친하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실체의 주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주체를 보기 때문에 친민설을 주장했던 건데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친민설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주자와의 신민설과 대립된 견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자, 학문의 관심이 실질적인 국민생활에 집중되어 농학과 자연과학에 성과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그 명말 때 경세 시용사상, 경세 시용사상을 의미하죠. 경세 시용사상. 그래서 이 경세 시용사상은 앞에 이제 양명학의 어떤 그런 문제점, 양명학이 간념적으로 흐르고, 그냥 한타지 같은 이제 이런 마음의 수양만 강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등장을 했던 것이 이제 경세 시용사상인데 서양의 학문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대표적인 사람이 서강기라는 사람이 농종전서를 썼고 여기 농서도 이제 에어 둘피가 있죠. 요즘에 서 그 기약 원본 그 뭐야 그 유클리드의 기약 원본인가 그 번역해서 그 관련된 책이 나왔잖아요. 그 그래서 이제 마테오 니치가 이제 한역한 서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 서적 이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서강계에 농종정서가 있어요. 농종정서. 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요번에 교과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09년 개정이나 15년 개정 교과서는 이름이 나와요. 그다음에 송웅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천공 계물이 있어요. 천공 계물. 그래서 이제 천공이라는 건 자연을 개조해갖고 만든 기계에 대한 설명이다. 기계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학. 그러니까 경세 그 뭐냐면 그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세 실용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안 맞고 자 그다음에 지배적 정통성과 군신 간의 어떤 의리, 대의명분론 강조를 바뀌는 자치통관 강목이 편찬되었다. 자, 요거는 이제 언제 때냐 남성의 주의가 편찬됐던 거죠. 남성의 주의. 자치통관 과목. 요것도 이제 사학사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아까 이제 그 한 번 나왔죠 예전에 거기 정통론 관련된 삼국지 정통 관련돼 갖고 한 번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책 이름 외워두시고 자치통감을 썼는데 이걸 강목책 형식으로 다시 뭐냐면 어, 재편집한 것이 자치통합 강목이고요. 그때 기준이 됐던 것이 군신 정통성과 대의명분에 각해서 한 거죠. 그래서 대의명분이 강한 건 강, 좀 약한 건 목 이런 식으로 편찬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보는데요. 2번은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요 부분은 양명학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제가 양명학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이제 기출 분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양명학이 주작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 관련된 내용을 기출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명학 관련된 내용을 한번 기출 분석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양명학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있고 잠깐 요건가? 요거네. 제시된 자료는 명대 중기 이후 성립한 양명학 좌파, 태주학파의 사상적 전개와 계보, 왕심제 하심은 나영방 이타고, 이지의 핵심 사상, 주자학의 도덕관에 대한 비판과 인간 욕망, 사육 인욕의 긍정, 그리고 명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른 신분관의 평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태주학파의 성립과 계보.
태주학파는 양명학의 분파 중 가장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띤 양명좌파, 왕문좌파의 대표적 학파입니다. 육구연, 왕양명, 우파 사유설, 전서산 좌파, 사무설, 왕용계 왕심제, 태주학파 시조, 하심은 나영방 이타고, 중국의 양명학 계보독, 시조 왕심제, 왕심제 왕간, 강소성 태주 안풍 출신으로 하층 신분인 염업노무자, 소금 생산 노동자 출신입니다. 정규관학에 얽매이지 않고 상인으로 천하를 주유하다가 1520년 왕양명의 강학을 듣고 문화생이 되었으며 왕용계와 함께 이왕으로 불리며 태주학파를 창시했습니다. 학파의 전승, 왕심제 산농하심은 나영방 이탁으로 이어지며 민중성과 자유사상적 면모를 심화시켰습니다. 2. 태주학파 주요 사상가의 핵심 사상과 실천 1. 왕심제, 회남경물설과 안신설 만물일체관과 인간존엄 회남경물설을 통해 천하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간존엄성을 주창했습니다. 안신설 내 몸 일신이 근본본이고 천하와 국가는 말단말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편안하게 할 때 안신, 비로소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며 타인도 나를 공경하게 되므로 자신을 수양하여 천하를 도모하는 것이 참된 경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하심은 취화당, 공동체와 인욕의 긍정, 급진적 사회활동과 비판, 당대 최고 권력자인 수보 장거정의 정책과 전통적 유교 권위를 서슴없이 비판하다가 1579년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취화당, 공동체 실험, 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솔교 솔량 보교, 보양 잡교양의 직책을 두고 종족 내 신분, 상중 하족이나 빈부의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한 무상교육과 관운상제 부역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인간성 욕의 긍정, 인간의 근원적 본성을 욕망으로 규정하고 형식적 예교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3. 나영방 라여방, 적자지심과 양지를 갓난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결부시켰습니다. 갓난아이가 지닌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 친애이 곧 인인이며 이를 여기 도중에 끊어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있는데, 요거에 이제 지금 도중에 끊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가끔씩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타고의 동심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중에 동심설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아무리 이제 술을 먹고 난리쳐도 이제 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혁신적인 사고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비판도 받았고 이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자살하죠.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것이 욕망을 인정했다. 이거는 태주학파의 공통적인 내용인데, 사욕을 되게 강조했다. 여기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주자가 양명학, 태주학파의 비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경제 배경에 신분간 제도였고, 신분간 관련된 그런 변혁이 양명학에도 태주학파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태주학파의 사상 구조 및 계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중에 끊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요 잠깐 양명학의 전반적인 내용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하는데 요거는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예. 제시하신 텍스트의 복잡한 사상적 흐름과 역사적 배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명대 양명좌파, 태주학파의 성립과 핵심 사상가들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원래 이게 그 이미지 자료 저희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못 만들었어요.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얘가 이제 계산을 못 해갖고 이미지 못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수업 때는 그 이미지 자료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교과서 자료를 캡처해갖고 이미지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띄워넣어갖고 이제 설명하는데 학교 때는 잘 되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 많은 내용을 소화를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자료를 못 만들고 오류가 나오는 식으로 이미 만들었다면 시좀 못 만들었고 요약본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그 위에서 못 읽는 바람에 요약본만 읽고 넘어갈게요. 예. 이미지 자료의 심층 요약 및 상세 설명. 이미지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맞춰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한 설명입니다. 1. 명대 사회경제적 배경과 신분 간의 평등화.
이미지 하단의 명대 사회경제적 배경 섹션은 양명학 및 태주학파 성립의 토대가 된 경제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은화 유통과 상인층의 대두, 명대 중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은화의 전국적 유통으로 인해 상인층이 거대한 부를 축적하며 사회적 지위가 급상승했습니다. 신분질서의 해체,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의 성리학적 신분질서, 산업공상과 상업자본의 대두로 인해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인평등관의 태동,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모든 사람이 본래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양명학의 3인평등관과 태주학파의 계층 이동 긍정 및 평등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심제의 염업 노동자 출신, 하시문의 상인 출신 배경. 2. 양명학의 성립과 치앙지. 이미지 중앙의 양명학 트렁크 부분은 모든 분파의 기초가 되는 왕양명의 핵심 이론입니다.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라는 선언으로 주자학의 외부 규범성에서 벗어나 인간의 내면적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치앙지,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인 양지를 온전히 실천치 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분에 관계없이 도덕적 자각을 통해 평등해질 수 있다는 망가성인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3. 양명좌파, 왕문좌파의 급진적 전개. 이미지 중앙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간 양명좌파 가지는 가장 혁신적이고 민중적인 분파입니다. 특징, 양지 양심의 주체성을 극단으로 밀어붙여 형식적 예교 규범과 주자학의 위선적인 도덕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중성과 실천성, 학문이 관료나 사대부에 국한되지 않고 어리석은 남자와 여자, 우부우부 등 일반 민중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4. 태주학파, 주요 사상가의 심층 분석. 이미지 상단의 핵심인 태주학파 패널은 주요 사상가들의 독창적인 이론을 요약합니다. 왕심제, 회남경물설과 안신설, 만물일체관, 회남경물설을 통해 모든 사람이 남과 여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인간 존엄성을 주창했습니다. 안신설, 내 몸 일신이 근본본이고 천하국가는 말이라며 자신의 몸을 아끼고 편안하게 하는 것, 안신이 타인을 사랑하고 경물, 도덕적 자각에 이르는 가장 본질적인 출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지명인 태주를 따서 태주학파로 불림. 하심은 취화당 공동체와 인욕 긍정, 취화당, 온 가족과 일족을 하나의 평등 공동체로 묶어 빈부나 신분의 차별 없이 무상교육과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인간 본성 욕의 긍정, 유교적 예교에 의해 인위적으로 억압받던 인간의 욕망욕을 근원적인 본성으로 규정하고 인정했습니다. 장거정 등 권력과 위선적 관습에 대한 기탄 없는 비판 끝에 처형당했습니다. 이타고이지, 동심설과 사욕 긍정론. 동심설, 후천적인 위선적 도덕에 오염되지 않은 본래의 순수한 마음인 동심, 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타고난 양지만이 존재한다면 일상의 욕망을 즐기더라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욕 인욕의 정당화. 농부는 수확하려는 사욕이 있어 밭을 갈고 관리는 녹봉을 받으려는 사욕이 있어 관리가 된다며 주자학의 위선적인 도덕관을 그림 속의 떡이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욕망을 정당한 도덕적 원동력으로 긍정. 5. 비교, 주자학 대 이타고, 인간 욕망에 대한 관점 차이. 이미지 우측 중앙의 비교 박스는 이타고 사상의 독창성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주자학, 성리학, 존천리 거인욕을 통해 인간의 인욕, 세속적 욕망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타고, 태주학파, 인욕을 삶의 정당한 동력이자 인간의 참된 본성으로 인정하는 사욕 긍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미지 가이드. 이 이미지는 주자학의 위선적인 도덕관을 거부하고 인간의 예, 이미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얘가요. 예, 가끔씩 오류가 있어, 얘가.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려면 거기 어디야? 아, 좀 약간 좀 있는 좀 그거 있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거. 그래서 이제 그 크로드 정도 해야지 이제 이미지를 만든 것 같아. 얘는 아직까지 이미지를 만들 정도의 그 토큰서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련된 이제 태주학파와 이타와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